한 집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에 빚쟁이들까지 들이닥쳤지요. 열흘이라는 기한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옥에 갇혀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의 기대를 받던 둘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소식이 끊겼지요. 남은 건 단 하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집안의 골칫덩어리 막내 아들 뿐이었습니다. 글공부는 뒷전이고 장터와 주막을 쏘다니던 녀석이었지요.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내 형은 과거를 준비하는데 너는 그러다 고을 최고의 한량이라도 되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그 한량이 움직였습니다. 과연 아무도 믿지 않은 막내 아들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몰락할 위기에 빠진 집안과 골칫덩어리 막내 아들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원석은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 한켠에 자리한 그 술집은 날이 저물면 보부상이며 장꾼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원석은 오늘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요. 탁배기 한 사발을 손에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에 껴들다 보면 처음 보는 사람도 금세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원석은 한참 흥이 올라 있었습니다. 보부상하는 박서방이 엊그제 장사길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원석이 중간중간 맞장구를 치며 사람들을 웃겼지요. 웃음소리가 주루 밖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한바탕 웃음이 가라앉을 즈음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사내 하나가 주인 앞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술값이 모자란 것이 뻔했지요. 원석은 그 모습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앞으로 다세요. 내가 대신 내지요. 사내는 깜짝 놀라 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정말 고맙습니다. 뭘요, 다음엔 형씨가 한 잔 사면 되지요. 사내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주루를 나갔습니다. 원석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요. 지나가던 고을 사람들은 술집에 앉아있는 원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진 사댁 막내 아들 또 저러고 있다고. 하지만 원석은 그런 시선쯤은 진작에 익숙해져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건 밤이 꽤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마당에 하인이 원석을 보자마자 눈길을 피했고 안채 쪽에서는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원석은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집에 무언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랑채 앞에 이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또 어딜 쏘다니다 오는 것이냐. 원망인지 한숨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지요. 원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이 지경이 되도록 너는 오늘도 장터에서 흥청거리고 있었던 것이냐. 내 큰형은 한양에서 나라 일을 보고 있고 원규는 과거를 앞두고 밤낮으로 책을 붙들고 있다. 근데 너는 도대체 뭐냐? 원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싸돌아다니다가 고을 최고의 한량이라도 되겠다는 것이냐? 내가 지금 몇 살이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히려 고함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지요. 원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원규가 있으니 망정이지.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이진사는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석은 하인을 붙잡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은 주저주저 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원석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집 재산을 관리하던 황객주가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고을의 객주 황덕만은 원래 이 집에 있던 사람이었지요. 이진사 댁에서 20년을 집사로 일하며 안팎 살림을 도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야무졌고 이진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지요. 몇 년 전 이진사의 도움으로 객주를 차려나간 뒤로도 인근 고을 사람들과 거래를 이어가며
자리를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덕만이 사라졌습니다. 덕만이 인근 세 고을의 상인들에게서 거금을 받아 챙긴 뒤 주랭랑을 쳤는데 그가 남긴 문서에 이진사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돈을 나눠 가진 자로 말입니다. 관아에서는 이진사를 공범으로 보고 있었지요. 낮에 형방이 포조를 데리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열흘 안에 이 일을 해명하지 못하면 이진사를 옥에 가둔다고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초저녁에는 피해를 입은 상인들도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덕만과 한패라는 문서가 있으니 이진사 댁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지요. 대문 앞에서 고함을 질러대는 통에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원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덕만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원석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남아 있었고 덕만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꼼짝없이 누명을 뒤집어 쓴 셈이었지요. 게다가 빚쟁이들까지 들이닥치고 있으니 이진사 댁은 안팎으로 불이 붙은 꼴이었습니다. 열흘. 원석은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덕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막막하기만 했지요. 원석의 집안은 고을에서도 대대로 인정받는 가문이었고 큰형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지요. 작은형 원규는 이번 과거에서 반드시 급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이진사를 볼 때마다 고개를 조아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일이었지요. 그런 이진사가 옥에 갇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원석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공부보다 산과 들이 좋았고 책상머리보다 장터가 편했습니다. 이진사는 그런 원석을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지요. 도대체 어딜 그리 쏘다니는 것이냐. 정령 집안의 골칫거리로구나. 원석은 그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말만 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스스로도 이 집에서 기대받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원석은 일찌감치 집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들로 산으로 쏘다녔고 해가 기울면 장터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밤이면 주로 귀퉁이에 앉아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덕분에 원석은 고을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무꾼도 보부상도 주막주인도 장터 거지패들까지도 원석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진사 댁에서 그것은 자랑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원석은 마당 한켠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이진사와 원규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원석에게는 들어오라는 말조차 없었지요. 문 너머의 이야기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다가도 열흘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덕만은 어디로 간 것일까? 원석은 장터에서 보았던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덕만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몇 명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요. 자신이 나선다면 뒤져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도 작은 형 원규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원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형 원규가 나왔지요. 형. 원규는 잠시 원석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난다. 원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규가 직접 찾아 나서겠다는 것이었지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원규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열흘 안에 덕만을 잡아야 했습니다. 빚쟁이들은 내일도 들이닥칠 것이었습니다. 원규가 떠나고 나면 이 집에 남는 건 원석뿐이었지요. 원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 주루에서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이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과연 작은 형이 혼자서 덕만을 찾아낼 수 있을까? 원석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원규는 동이 트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이진사는 대문 앞에 홀로 서서 원규가 사라진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규가 떠나자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예 텅 빈 느낌이었지요.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싶었지만 아무도 원석에게 무얼 해달라고 하지 않았지요. 원석은 그냥 마당과 우물가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어제 왔던 빚쟁이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담장을 타고 넘어왔지요. 문을 열고 나서니 상인 여럿이 대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원석이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포목점을 하는 심씨였지요. 심씨는 원석을 보더니 반가운 기색보다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집에 다 있군. 아버지는 안 계신가?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긴 자네도 알지 않나? 덕만한테 맡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이 일을 어쩌란 말인가? 원석은 심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씨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막막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지요. 어르신, 저도 아버지도 이번 일은 정말 억울합니다. 덕만 아저씨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일에 끼어든 건 절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그때 심씨 옆에 서 있던 다른 상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우리도 그 돈이 없으면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판이요. 심씨가 손을 들어 그 상인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원석을 보며 낮게 말했지요. 나도 자네 집안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도 더는 기다리기가 어렵네. 조만간 다시 올 텐데. 그때도 이런 식이면 관아에 가는 수밖에 없어. 관아에서 이진사 나리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이상 이 집으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할 거야. 원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나온 이상 관아에서 보기에 이진사는 덕만의 공범이었고 피해 상인들이 이진사 댁 재산을 요구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지요. 덕만을 잡아 해명하지 못하는 한 이 집안은 안팎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심씨는 원석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상인들을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원석은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열흘 중 하루가 벌써 지났습니다. 덕만을 찾지 못하면 아버지는 옥에 갇히고 빚쟁이들은 집안 살림을 뒤집어 놓을 것이었지요. 대를 이어온 이진사 댁이 하루아침에 거덜나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오니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이진사가 나왔지요. 방금 바깥에 소동을 들었던 것인지 이진사는 원석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원규가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이진사는 원석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석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섭섭하다는 생각보다 그냥 익숙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진사에게 원석은 늘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막내였습니다. 낡은 장독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원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형이 나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덕만의 행방을 쫓아갔다고 했지만 형이 덕만을 어디서 찾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석은 덕만을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집사 시절의 덕만은 늘 꼼꼼하고 빈틈이 없었지요. 돈 계산에 밝았고 사람을 다루는 솜씨도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도 깍듯했지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남의 돈을 들고 달아났다는 것이 원석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달아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덕만이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그럴 사람이라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덕만이 객주로 나간 뒤에도 장터에 자주 얼굴을 비추곤 했으니 행방에 대해 뭔가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장터에서 원석이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원규 형은 그 바닥을 모릅니다. 하지만 원석은 달랐습니다. 원석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가보면 되는 일 아닌가. 그런데 발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지요. 이 판국에 또 장터로 나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만 해도 눈앞에 이진사의 표정이 그려졌습니다. 원석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심씨말대로 상인들은 조만간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작은 형이 돌아오지 않으면 남은 건 자신뿐이었지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막내, 아무도 부르지 않는 막내 말입니다. 원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일 장터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에만 앉아 머뭇거리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원석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마당을 지나는데 사랑채에서 이진사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석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그냥 나가야 하나 망설였지요. 말씀을 드리면 핀잔이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이 판국의 장터는 무슨 장터냐고 하실 것이었지요. 원석은 그냥 대문을 나섰습니다. 장터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원석은 익숙한 얼굴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지요. 평소 같으면 여기저기서 말을 걸어오고 원석도 걸음을 멈추기 바빴을 텐데 그날은 발길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덕만을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원석은 먼저 장터 안쪽 건어물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 노 씨는 오래전부터 이진사 댁과 거래를 해온 사람이었지요. 노 씨는 원석을 보자 반색을 했습니다. 우리 막내 단골 아닌가? 며칠 안 보이던데 자네 집안일 때문에 왔나? 네, 어르신. 덕만 아저씨 요즘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장터에서 제일 오래 계셨으니까요. 노 씨는 말린 생선을 고르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글쎄,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나도 몰랐어. 며칠 전에 딱 한 번 봤는데 뭔가 쫓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던데. 원석은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쫓기는 것처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랑 달랐다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 뭔가에 쫓기는 사람 눈빛이었지.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겠네. 원석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쫓기는 눈빛.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덕만이 스스로 달아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몰려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석이 찾아간 곳은 장터 끝자락의 주막이었습니다. 주인 막내는 장터 사람들에 관한 거라면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요. 원석이 들어서자마자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원석이 왔네. 마침 잘 왔다. 저번에 축대 고쳐준 거 고마워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나 했는데 덕분에 비와도 걱정 없어졌어. 일전에 원석이 사람을 불러 무너진 주막 축대를 고쳐준 일이 있었지요. 별거 아닌데요, 뭐. 혹시 덕만 아저씨 요즘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막내는 상을 닦으며 잠시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황객주, 지난주엔가 여기 왔었어. 혼자 술을 마시는데 말이 없더라고. 그러다가 나한테 넌지시 묻더라고.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며칠 믿고 지낼 만한 주막이 있냐고. 남쪽이요? 그래. 내가 한 군데 알려줬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냥 웃고 말더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원석은 막내에게 그 주막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고을 이름을 하나 댔지요. 여기서 하루길 남짓되는 거리였습니다. 원석은 주막을 나서며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남쪽. 덕만이 남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달아난 것이라면 굳이 믿을 만한 주막을 물어볼 이유가 없었지요. 무언가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데 이진사가 사랑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딜 갔다 오는 것이냐?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이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이 장터 놀러 다닐 때냐? 원석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덕만 아저씨 행방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남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진사는 잠시 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았지요.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규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괜한 데 나서지 말고 집이나 지키거라. 원석은 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이진사는 원석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석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닫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집이나 지키란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섭섭하다기보다는 허탈했지요. 덕만의 행방을 알아왔는데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작은 형 원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원석이 대문 앞에 나가서 달랬지요. 심씨가 올 때는 그나마 말이 통했지만 다른 상인들은 갈수록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진사는 그 소동을 들으면서도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작은 형 이야기만 물었지요. 집안 하인들도 하나둘 눈치를 보며 이를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원석은 혼자 이 모든 것을 버텼습니다. 열흘 중 닷새가 지났습니다. 원석은 밤마다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쫓기는 눈빛. 남쪽. 아무래도 덕만은 달아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원규 형은 지금 어디를 뒤지고 있는 것일까? 혹시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닐까? 원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채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요. 안채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원석은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내가 알려준 그 고울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작은 형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젠 내가 직접 가봐야 하는 것 아닐까. 원석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내일 아침 원석은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석은 옷을 여미고 사랑채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이진사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석은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이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원석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진사는 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덕만 아저씨가 남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형도 소식이 없으니 제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진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원석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낮게 물었지요. 내가 가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간들 수가 있겠느냐? 원규도 못 찾고 있는 것을. 원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장터에서 얼굴 튼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쯧쯧, 그 사람들이 다 내 사람들이라더냐. 원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와줄 겁니다. 이진사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미덥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가보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석에게 기대를 거는 말도 믿는다는 말도 없었지요. 그래도 허락을 받았으면 됐습니다.
원석은 간단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과 노자돈 몇 푼이 전부였지요. 막내가 알려준 곳은 여기서 하루길이 조금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원석은 부지런히 걸었지요. 평소 산을 타고 들판을 누비던 달이라 먼 길이 겁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걷는 것이 답답한 머릿속을 좀 가라앉혀 주었지요. 해가 중천을 넘어설 즈음 원석은 옆 고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낯선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원석도 여러 번 와본 곳이었지요. 장터라면 어느 고을이든 발이 닿았으니까요. 원석은 장터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원석은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릇을 파는 봉칠이었지요. 봉칠은 원석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진사댁 막내 아니야. 여기는 웬일이오? 형, 급히 찾는 사람이 있소. 덕만이라고 눈이 작고 키가 좀 되는 사람인데 요즘 이 고을에 왔다는 얘기 들은 것 없소. 우리 집에서 집사로 일하다가 객주로 나간 사람이야. 봉칠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나는 모르겠는데. 장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를까. 원석은 봉칠에게 고맙다고 하고 장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귀를 열었지요. 그런데 한 시즌쯤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원석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지요. 원석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추는 척하며 뒤를 슬쩍 돌아보았습니다.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장터 한켠에 서서 원석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석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과일을 들여다보다가 골목 쪽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골목을 2번 꺾고 나서야 뒤를 확인했지요. 사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석은 숨을 고르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누가 붙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원석은 골목을 빠져나와 장터 끝자락으로 갔습니다. 거기 낡은 의관을 쓴 노인 하나가 약재를 팔고 있었습니다. 원석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을 멈추었지요. 어르신, 이 고을에서 오래 사셨으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덕만이라고 눈이 작고 키가 좀 되는 사람인데 요즘 이 고을에 왔다는 얘기 들으신 것 없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르겠는데. 근데 자네 아까 저쪽에서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오? 원석은 짧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 덕만을 찾으러 왔다는 것, 그리고 아까부터 누군가 미행하는 것 같았다는 것을 말했지요. 노인은 조용히 듣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사람을 붙여 감시하는 곳이 한 군데 있긴 하오. 용성객주라고. 거기 주인이 변객주인데 이 고을에선 꽤 큰 소리 치는 사람이지. 자네가 찾는 사람이 거기 있을 수도 있겠군. 원석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변객주요? 어떤 사람입니까?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좀 아오. 10년 전에 이 고을에 들어왔지. 양반 행세를 하면서. 양반이 아닙니까? 노인은 원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지요. 양반은 무슨 원래 성씨도 없던 사람이오. 원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씨도 없던 사람. 조선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변객주라는 사람이 여기서 10년 동안 양반 행세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원석은 노인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그 이야기를 제가 꼭 들어야 합니다. 노인은 원석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석은 노인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변객주의 본래 이름은 변가도 아니었습니다. 성씨도 없던 사람이었지요. 어느 고을에서 부잣집 행랑채에 살며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을에 나타나 양반 행세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가 있던 고을이 내 고향이요. 그 사람 얼굴을 내가 젊었을 때부터 봐왔지. 근데 여기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으니 내가 기가 막혔지.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소? 그 사람 뒤에 줄이 얼마나 굵은지 아오? 원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꼭 쥐었지요. 원석은 주막으로 돌아와 봉칠을 다시 찾았습니다. 봉칠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봉칠은 이야기를 듣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변객주한테 당한 사람이 여기 한둘이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고. 근데 다들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지. 봉칠이 형, 그 사람들 좀 모아줄 수 있소. 봉칠은 원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쉽지.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다들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원석은 잠시 봉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지금 아버지가 며칠 안에 옥에 갇힐 판이요. 집안이 통째로 거덜날 수도 있다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당하고도 혼자서는 어쩌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는 거잖소. 그래, 혼자면 못하겠지요. 근데 모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변객주가 아무리 줄이 굵어봐야 이 고을 사람들 전부를 어쩌지는 못할 거 아니겠소. 봉칠은 팔짱을 끼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쉽게 나서려 하지 않을 걸. 한 번 당한 사람들이라 더 겁을 먹고 있고. 그래도 한 번 얘기는 해봐 주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드릴 수도 있으니. 봉칠은 원석을 한참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기는 해보겠네. 근데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나도 장담 못해. 그리고 자네가 찾는 사람이 꼭 거기 있단 보장도 없고. 원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가보려고요. 이야기를 마친 원석은 바로 용성객주로 향했습니다. 용성객주는 고을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원석은 대문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덕만이 정말 여기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지요. 원석은 객주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 딸려 있었습니다. 짐꾼들이 물건을 들어 나르고 있었지요. 원석은 짐꾼 하나가 잠깐 쉬는 틈을 잡았습니다. 형씨, 여기서 일하시오? 그렇소만. 원석은 자연스럽게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제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 요 며칠 이 객주에 묵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눈이 작고 키가 좀 되는 사람인데 같이 온 사람이 험상궂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짐꾼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원석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요. 아는 사람이 맞지요? 짐꾼은 주변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잠깐만요, 형씨.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집안일로 억울하게 엮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옥에 갈 판이에요. 아는 것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짐꾼은 원석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객주 별채에 두 사람이 묵고 있소. 한 명은 거의 나오질 않고 한 명이 드나들지요. 드나드는 사람이 험해 보이긴 합디다. 별채가 어딥니까? 저 안쪽이요. 근데 거긴 함부로 못 들어가오. 원석은 자리를 들여다가 한 가지가 걸려 다시 물었습니다. 그 나오질 않는다는 사람
혹시 다른 걸 보거나 들은 건 없습니까? 짐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별채 근처를 지나다가 한 번 들은 것 같긴 한데 울먹이는 소리 같았소. 무슨 날이 죄송하다고. 진사 날이었나. 원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덕만이 틀림없었습니다. 쫓기는 눈빛이었다는 말, 남쪽으로 믿을 만한 주막을 물었다는 막내의 말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지요. 덕만은 처음부터 달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석은 별채 나오질 않는 한 사람과 드나드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덕만과 덕만을 잡고 있는 사람일 것이었지요. 원석은 객주 정문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객주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객주 쪽으로 사람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원규였습니다. 원규는 얼굴이 헬쑥했고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원규 옆에는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바짝 붙어 걷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원석을 미행하던 그 사내였지요. 원석은 재빨리 처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지요. 그런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원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덩치 큰 사내가 팔을 잡아 끌자 그대로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사내가 뒤따라 들어가면서 대문이 닫혔지요. 원석은 처마 뒤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형이 저기 있었습니다. 덕만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그리고 어제 자신을 미행하던 사내가 바로 형을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골목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원석도 저 안에 끌려 들어갔을 것이었지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공치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내일 단판을 지어야 했지요. 집에서 노심초사 기다리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원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을 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 봉칠이 데려온 사람 6이 모였습니다. 변객주에게 크고 작게 당한 사람들이었지요. 다들 억울하지만 혼자서는 어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석은 그 자리에서 내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했지요. 제가 변객주 앞에서 패를 꺼낼 테니 여러분은 그냥 자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당하신 것만 또렷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서려는데 원석이 봉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형, 내일 아침에 관아에도 사람 하나 보내주오. 형도 이 고을은 훤할 테니 관아 쪽에도 혹시 아는 얼굴이 있지 않겠소. 봉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보기보다 용감하구먼. 사람들이 주막을 나가고 원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일이 잘 풀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객주가 순순히 나올 리 없었고 모인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줄지도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겁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원석은 봉칠과 함께 용성객주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어젯밤 모인 사람들이 따라 붙었지요. 원석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변객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거래 문제로 드릴 말이 있으니 나오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문지기는 일행을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다시 열렸지요. 나이 든 사내 하나가 나왔습니다. 당당한 체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변객주였지요. 변객주는 원석 일행을 보더니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저는 이진사댁 막내 아들 원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 일에 이 객주가 엮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객주는 잠시 원석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린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때였습니다. 객주 안쪽에서 덩치 큰 사내 셋이 나왔지요. 천천히 걸어 나와 변객주 양옆에 섰습니다. 원석 뒤에 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봉칠이 원석 귀에 낮게 속삭였지요. 저 사람들 보이오? 예사 사람들이 아니야. 원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행의 발이 반발짝씩 뒤로 밀렸지요. 분위기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셋이었지요. 그러다가 5, 10, 그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봉칠이 어젯밤부터 장터에 소문을 풀어놓은 것이었지요. 변객주한테 당한 사람들, 그리고 평소 변객주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 따라온 사람들까지 대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변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도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지요. 셋이 아무리 험해봐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선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원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객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다들 이 객주에 당한 분들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혼자서는 어쩌지 못했던 분들이지요. 변객주는 당황한 눈으로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아까의 여유 있던 모습이 사라지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원석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원석은 군중 속에서 약재상 노인을 찾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노인은 변객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보겠소. 당신 고향 마을 사람이오. 변객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석은 모인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객주는 그동안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신분을 속이고 이 고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원래 성씨도 없던 사람이었지요. 이 어르신이 직접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봉칠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객주에 어떻게 당했는지 관아에 가서 낱낱이 말할 것이오. 변객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원석 일행이 얼마 안 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10이 되고 20이 되고 그 이상이 되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골목골목에서 흘러들어오듯 모이고 있었습니다. 변객주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옆에 있는 사내들을 돌아보았지요. 사내들도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이 고을에서 큰 소리를 쳐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서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변객주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당황한 변객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요. 노인 하나의 말로 되겠소. 나를 누가 함부로 건드려 뭣들 하느냐. 이 자들을 어서 다 내쫓아라. 덩치 큰 사내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멈췄지요. 사방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변객주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관아에 고할 것이오. 사또께 말씀드려 당신들을 죄다. 그때였습니다. 건장한 포졸들이 군중을 헤치고 들어서며 말했지요. 사또께서 보내셨소. 믿었던 자가 가짜 양반이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소. 급히 끌고 오라는 사또의 명이오. 변객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방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고 노인이 증인으로 서 있었고 이제 관아 포졸까지 나타났지요. 덩치 큰 사내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버틸 구멍이 없었습니다. 원석은 포졸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객주 별채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졸이 문지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잠시 후 객주 안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덕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규였지요. 덕만은 얼굴이 수척했고 눈이 퀭했습니다. 원규는 원석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지요. 원석은 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원석은 덕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덕만은 원석을 보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련님, 송구합니다. 저는 달아난 것이 아닙니다. 진사나리를 모함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증거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 자들한테 잡히고 말았습니다. 문서도 제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강제로 쓰게 한 것입니다. 원석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덕만은 처음부터 이진사를 살리려고 혼자 움직이다가 변객주 손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원석은 고개를 들어 변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으셨지요? 덕만 아저씨가 직접 관하에서 말할 것입니다. 변객주, 이 고을에서 10년 동안 양반 행세를 해온 것도 사람들을 협박하고 속여온 것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변객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지요. 원규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를? 원석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소식이 없으니까 왔지. 원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석은 덕만의 팔을 가볍게 붙들었지요. 아저씨, 이제 같이 갑시다. 셋은 함께 객주를 나왔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길을 내주었지요. 봉칠이 원석의 등을 툭 쳤습니다. 잘했소. 나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이진사댁 막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소. 원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열흘 중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셋이 고을에 들어선 것은 이튿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룻길을 쉬지 않고 걸었지요. 덕만은 몸이 성치 않아 걸음이 더뎠지만 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규도 말없이 걸었지요. 고을 어귀에 들어서자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터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원석은 그 연기를 보며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긴장이 풀릴 틈이 없었는데 내 고을 땅을 밟으니 그제야 몸이 먼저 알아챘지요.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원석 일행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노점을 보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쳤지요. 이진사댁 막내 왔다. 황객주도 데려왔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것이었지요. 원석이 용성객주에서 벌인 일이 벌써 고을까지 날아와 있었습니다. 심씨가 군중 속에서 나왔습니다. 얘기 다 들었네. 대단해. 그리고 고맙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원석은 그 자리에서 짧게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심씨가 말했습니다. 이진사께도 대충은 전해드렸네. 그래도 직접 들으셔야지. 빨리 들어가 보게나. 원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덕만과 원규를 데리고 이진사댁으로 향했지요.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이진사였습니다. 원석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진사가 대문 밖에 나와 서 있는 것이 낯설었지요. 원규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이진사는 원규를 보더니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덕만을 보았지요. 날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다. 우리 집을 살리려다가 그 고생을 했구나. 내가 몰랐다.
덕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이진사는 한참 덕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원석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원석은 아버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석을 바라보았지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원석을 스쳐만 지나가던 그 눈빛이 아니었지요. 처음으로 원석을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큰일을 해냈구나. 딱 한마디였습니다. 크지도 않은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원석은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버지한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사는 고개를 들어 장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낮에 심씨가 다녀갔다. 내가 옆홀에서 어떻게 했는지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더구나. 원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를 그렇게 쏘다니더니 원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되고 그게 재산이라는 것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너는 알고 있었구나. 이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덧붙였지요. 한량이라도 되려는 거냐고 했는데 원석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진사는 더 말을 잇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그리고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미안함이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다 들어 있었지요. 이진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저 등을 보며 살아왔지요. 늘 꼿꼿하고 원석을 향한 적 없던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등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원석은 그게 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오래된 것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규가 원석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난 그리나 익을 줄 알았지. 세상 일에는 완전 초짜였나 보다. 내가 훨씬 낫더라. 원석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원규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지요. 형은 글로 먹고 살면 되지. 세상 쏘다니는 건 내가 할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웃었습니다. 오래 쌓인 것들이 말 몇 마디 사이에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원석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했지요.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진사가 아직 깨어 있는 것이었지요. 원석은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산을 타고 들판을 쏘다니고 장터를 누빈 것이 이 집안에서는 늘 쓸모없는 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지요. 그런데 결국 그 쓸모없어 보이던 것들이 집안을 살렸습니다. 원석은 혼자 웃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었습니다. 장터를 누비며 맺은 인연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막내의 유일한 미천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집안을 살렸습니다. 내일도 장터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번에는 아버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랑채의 불빛이 처음으로 따뜻해 보였습니다. 원석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댓글 하나라도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꼬마야담이었습니다.